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또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인 기업 대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한인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정확한 사건 경위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동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부카시라는 곳에 있는 봉제업체 에스카베의 대표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5일 잠적했는데요. 직원들 전원에 따르면 김 씨가 수년에 걸쳐서 900억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을 했고, 그리고 당장 지급해야 할 임금만 60억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8천만 원, 사회보장보험료 2억 8천만 원 가량이라면서 이 4천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현재 공장 건물과 부지는 소송에 걸려 있어서 자산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자들은 혹여 기계와 설비를 한국인이 몰래 빼돌릴까 봐 공장 앞들을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자 김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 원을 마련해 곧 송금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1억 5천만 원 가량을 더 마련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김 씨를 인도네시아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임금 체불 문제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회사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91년에 2명의 한국인 동업자가 설립을 했는데요. 2006년에도 한 명의 대표가 도주하면서 현지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습한 사람이 바로 나머지 한 동업자, 이번에 야반 도주를 한 김 씨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송에 걸려 있어서 회사 자산 매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요. 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전에 도주했던 동업자라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된 시점도 이번 사태가 커지던 지난해 11월이고 김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동업자에게 매달 송금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현지에서는 두 동업자가 이면 계약을 맺고 서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너무 생계도 막막할 것 같고 분노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공장이 아까 1991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한 노동자들도 많고요. 10년 이상 장기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은 더 크겠죠. 그리고 이 4,000명의 노동자 중에서 3,800명이 여성 노동자고요. 이 중 상당수가 싱글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학비와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몇 개월씩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노동단체들이 국가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한국과의 투자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위하는 장면이 연일 현지 전파를 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달 27일 열린 2019 코리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라는 친교 행사 자리에서 이 무함마드 하니프 자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한두 명이 물을 흐려서 에스카베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함께 성장하자는 이번 주제처럼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들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요, 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 등을 초청해서 양국의 경제협력 등 덕담을 나누는 연례 행사였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 상공회의소 인사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 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 라든지 한국 기업 전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가 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그리고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보도 내용들을 접해보니까 네. 정말 한국 기업들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 현지 노동단체가 극도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더러운 화장실, 형편없는 에어컨과 환기시설, 끔찍한 식사와 식당,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등 끔찍하게 짝이 없는 노동 조건 이러면서 다수의 한국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예. 최근 2년 사이에 야반 도주, 직장 폐쇄, 최저임금 위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폭언, 폭행 등을 일삼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이 20곳에 달한다고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는 밝히고 있는데요. 한인 업체들은 이 사태가 커지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2,200여 개의 한국 기업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노동부 역시도 그래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동종업체보다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한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기업들 때문에 한국 기업 다른 다수의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네네. 이 한국 기업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기업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이 한국 봉제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산성이 악화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조금 더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옮겨갈 형편조차 되지 않는 영세 업체는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뭐 한국 기업만이 처한 어려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멕시코 등지에서는 1인 다기술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도 많은데요. 노동단체들은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자꾸 어렵다 하면서도 정작 그걸 증명할 재무제표를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공개하는 한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넓게 봐서요. 이 현재 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교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공식적인 수교는 1973년에 있지만 경제 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1970년대에는 삼성과 대우 등 대기업이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한국 봉제업체들, 가발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번째 교역 상대국으로서 2017년에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27.2% 증가를 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 15.5% 증가를 했습니다. 네.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개발도 함께하는 등 양국 간의 폭넓은 경제 협력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2017년 11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킨 후에 지난해 9월에는 방위산업, 철도,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물,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로서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규모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파트너 국가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가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죠. 강대국 중심의 외교,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관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그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과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잘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경제 교류를 서로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활발해지면 질수록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더더욱 없도록 기업들도 좀 조심하고 어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도 문제지만 현재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네네.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고용부가 이런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해외 진출 대상 기업을 모아서 교육과 간담회도 하고 또 국가별 노동법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지만 고용 노동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지 공간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의 고용 노동관이 파견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인데 네. 이들 나라에서조차 월급을 떼먹고 설비와 완제품을 빼돌린 뒤에 잠적하는 등 한국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법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렴한 생산 원가를 찾아 나간 기업이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인 어필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팜유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경제협력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